내가 무언가를 살 때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시간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뭘 많이 사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우리 사회에는 소유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아주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의식주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사실 생필품의 개수는 많지 않고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안정감과 위안을 너무 쉽게 혼동한다. 그래서 안정감을 핑계 삼아 이것저것 잔뜩 사서 모으지만 사실은 위안을 혹은 쾌감을 축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슈아 베커의 작은 삶을 권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할 때 막 뭔가를 배고프지도 않은데도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쉽게 포만감,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방법이잖아요. 연습하기 전에는 명상을 하거나 실제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들, 물건을 막 사들이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사키 우미오시,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불행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익숙함이래요. 익숙함에서 시작돼서 실증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끝없이 뭔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옷을 처음 살 때는 너무너무 신선하잖아요. 분명히 옷장에 있는 옷들이 예전에 다 저희가 좋아서 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입고 나갈 옷이 더 이상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도 저희가 원해서 지원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나고 취직된 게 너무 기쁘고,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면 그때의 기분은, 그 감사한 기분은 사라지고 이제 권태가 오는 거죠. 근데 실증이라는 게 당사자한테만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남이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제품이고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삶인 거죠. 근데 권태를 느끼는 건 매일 그걸 마주하는 우리 자신일 뿐이래요. 물건이 50배짜리 비싸다고 해서 50배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테니스 경기 같은 큰 경기, 국제 경기에서 우승을 해도 3시간이면 그 기쁨이 사라진대요. 1992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안드레 에거시 선수가 한 말입니다. 우승을 하고 난 뒤 저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패배의 고통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감정은 슬픈 감정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죠.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큰 목표를 이룬 사람들도 그 기쁨이 평생은커녕 생각보다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들 부부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지난 4년 동안 아마존에서 주문한 예약을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기간 동안 $10,000를 넘게 썼는데 거의 모든 게 $40 미만이었고, 그들에게는 별 필요도 없는 제품이었다. 심지어 기억이 나지 않는 물건들도 많았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주문했다. 그럴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돼 잠시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줄일수록 풍성해지는 삶을 살려면 자신이 어떨 때 구매욕을 느끼는지 파악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막 먹을 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목이 말라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건 물인데 체내에 수분이 필요해서 갈증이 나는 건데 입이 심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불필요하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 부분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에 중독이 된 거죠. 소소한 물건을 이렇게 지른다고 하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 순간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이걸 살 때 그 물건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 때 기분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제를 할 때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딱 좋아졌다가 막상 받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자극을 줄 다른 새로운 물건이 필요한 거죠. 이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물건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물건을 늘리는 이유였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물건을 사게 되고 이게 도박 같은 거죠.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음을 아는데도 다음번에는 혹시 몰라. 그런 기분으로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일시적인 소유로는 지속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인간관계에 별로 나는 연연하지 않아.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친밀한 사람 한두 명씩은 꼭 있잖아요. 가족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인 마거릿 클라크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재물과 인간관계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안정감을 느끼는 길이래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인간관계 부분이 인생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과소평가하고 거기에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성향이 높대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밀레니얼 세대 있죠.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사실 그 세대들이 예전 세대들보다 직업을 구하는 게, 직장을 구하는 게 모든 면에서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취업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뭐 인플루엔서, 뭐 인스타그램 요즘에 그런 새로운 직업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밀레니얼 세대가 더 유리할지 몰라요. 왜냐면 테크놀로지에 더 노출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교사, 공무원, 심지어 대기업 이런데 더 힘들잖아요. 심지어 뭐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공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되게 우울감을 견디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한 30년 전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만큼 경쟁률이 높진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그 결과물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건데 굳이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왜 성공하고 싶고 왜 취직하고 싶냐고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유는 사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된 거죠. 그걸 위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이제 막 노량진 같은데 인간관계 거의 다 끊고 정말 딱 공부에만 몰입하러 가잖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부분이 단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돈과 명예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원하는 진짜 목적은 가족과 사회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잘 되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막 10년, 20년 시험에만 매달리다가 사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많은 걸 누릴 수 있었는데도 하나의 목적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건을 많이 사는 것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냉철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이 물건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물건을 가짐으로써 내가 받게 될 시선,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끼고 싶다는 소속감, 이런 건지. 물론 그게 정말로 행복하다면 그때는 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주는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부부 얘기처럼 한 5만 원 미만짜리 자잘자잘하게 계속 구매하는 건 정말 물건만 늘리는 일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의 정의를 새로 내리면 이제 그런 불만족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이 방, 저 방, 잡동사니를 없애지 못하겠다면 그걸 극복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한 종류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품목을 정리하는 것이다. 여분으로 든 물건은 그만큼 여분의 공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물건은 용도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된대요. 만약에 가위가 3개가 있다면 갑자기 한 개로 줄이기 힘드시면 3개 중에 마음에 가장 안 드는 거, 안 쓰는 거 하나부터 딱 정리하는 거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물건은 이제 수량을 줄이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딱 하나만 드는 거죠. 정말 가정마다 딱 정말 다른 게 수건 사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수건이 막 정말 많이 보이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매번 수건을 막 한 30장 빨아가지고 잘 포개서 이렇게 욕실에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왜냐면 저는 제 수건 한두 장 가지고 빨아서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때는 또 외국 문화 같은 거 외국에 살아보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외국에 여행도 간 적 없는 상태였을 때라서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념품 나눠줄 때 그 사이즈 있죠. 규격, 제일 무난한 사이즈, 그걸로 온몸에서 머리까지 이제 다 말린 거죠. 지금은 외국 생활을 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보다는 커다란 베스타올 2장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빨고 그렇게만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얼굴용 수건이 있어요. 한 장 딱 있는데요. 예전에 우연찮게 고급 수건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정말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요. 그걸 쓸 때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따로. 왜냐면 저는 얼굴 관리를 뭘 하진 않는데 스팀 타월 가끔 써주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노폐물이 다 빠지는 기분이 들고, 따로 재료가 필요한 관리 방법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저는 딱 베스타월 2장이랑 얼굴용 페이스타월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참 한국 내에서도 수건을 가정마다 얼만큼, 그 개수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더 타월 사이즈까지 정말 다양한데, 그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 묵을 때 제일 놀라는 게 수건 사이즈라고 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사이즈의 수건은 거의 그냥 얼굴 닦는 용 정도?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 충격을 수건에서 딱 받는다고 해요. 신기하죠? 중복되는 물건을 정리할 때 수건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수건 중에 만약에 여러 개의 수건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한두 개쯤은 낡은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몇 장 치워보시면 어떨까요? 심지어 컵, 옷걸이, 주방용 조리기구, 심지어 주걱 같은 것도 아마 2개 이상인 집도 있을 거예요. 제일 심각한 볼펜, 연필, 이건 정말 줄여도 어디선가 꼭 더 나타나더라고요. 군더더기를 줄이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집안에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들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 고치거나 다시 사야 하는 물건도 금세 눈에 띌 테니 관리하기도 쉬워진다. 감정적인 이유로 물건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감정이 짐으로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그 물건을 없애야 하는 순간이다. 그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볍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